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앞으로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라든지 정보 등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인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나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의 발표 배경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대책의 이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순수하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이유는요, 집값 급등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규제 발표의 주요 원인은요, 올해 1, 2분기 동안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1%에 육박하는 주간 상승률이라는 것은요,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2배가량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크게 뛰었죠. 여기에 더불어서요, 서울 아파트의 국민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의 평균 매매 금액이 14억 중반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 2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 항상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항상 자주 발표했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의 발표 결과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화된 결과도 초래를 했지요. 실제 예를 들어드린다면 2017년 파리 대책을 발표를 했을 때 다주택자를 주로 규제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똘똘한 한 채, 또 최근에는 얼죽신, 이런 부동산 신조어도 등장하게 만들었지요. 자, 그러면 대책 발표 후 지금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에서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확실히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외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 하락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을 본다면 아직까지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 하락은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분들이 다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수도권, 서울 굉장히 높게 상승해 왔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 가격 전망이라든지 거래 분위기,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만 살펴보면 확실히 매매 거래량은 하락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전인 6월까지 평균 10,000건 이상이 거래됐던 것이 7월 현재 1,941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너무 큰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대책의 그 원인을 만들어준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매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조차도 매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한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대문에서도 큰 폭으로 매매 거래량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매물이 적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를 하게 되죠. 이게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는 아직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가격이 하락돼서 거래됐다는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 3가지 방법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요. 주택 청약을 통한 새 아파트 구입, 또는 대출 활용을 해서 매수, 아니면 전세를 낀 갭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금이 충족이 되면 입주를 하는 형태, 아니면 아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에 직접 투자해서 입주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바로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입주하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 등 지역에서는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 지역 청약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은 신문 기사에서 가끔 나오는 바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6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6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지요. 자, 이렇게 분양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 지역에서도 입주권의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는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대출 활용이 필수이지만 지금 현재는 대출 규제로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는 LTV라는 주택담보 비율만 적용을 했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을 적용하는 DTI를 적용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DSR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출 규제는 6억까지 제한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구입 패턴에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금의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될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정답이 있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 억제 대책 이후에는요,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주는 게 정상적인데, 이 공급 대책 내용에는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촉진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본에 대책 발표의 원인이 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서울시 연구원에 따르면요, 연간 추정 적정 주택 공급량은 6만에서 7만 가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양질의 거주 공간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4만에서 5만 정도 세대가 공급이 돼야 적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2024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3만 5천 호 내외로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 공급량보다 부족했습니다. 2025년도 올 한 해만 본다면 약 4만 7천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올해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내년인 2026년 이후로 공급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 공급량이 2만 5천 가구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더 큰 문제점이 이러한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 중에서 50% 이상이 정비사업에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이후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비사업 추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빠른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문제는 서울에서 정비사업 공급을 위해서는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째, 서울의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현재 중층 이상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저층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추진 속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죠. 자, 과거에는요, 뉴타운 광역사업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뉴타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장 최근에 정비사업 정책 변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얘기했던 신속통합 방식의 신속통합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소규모 개발인 모아타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올해 3월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공유일 개발 확대, 그리고 사업성 제고, 공공지원 추가 방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즉,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에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발굴 및 그러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 또는 투자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30 젊은 세대라든지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소액 투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초기 단계의 재개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높은 계층은 지금도 인기 지역 아파트를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선호도 높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 불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투자 또는 매수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금 여력이 낮은 젊은 층이나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려봐야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 단계 개발 지역 또는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서 먼저 선점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재개발 초기 단계 이런 투자라는 것은요, 재개발 사업 단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단계 또 시행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는 조합 설립 전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시에서는요, 주민 요청에 의한 공모로서 재개발 예정구역을 선정을 하는데요. 예정구역이 선정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 전까지를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상승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초기 단계 지역에서도요, 투자 금액이 작은 이런 매물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초기 단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다세대 주택이죠. 흔히 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빌라 투자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세가를 활용한 갭 투자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즉, 대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전세가는 지금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대체 상품으로서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빌라라는 상품이 최근 한 3년 동안 일시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전세 사기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회피를 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건축 비용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죠. 이런 면으로 본다면 약간의 희소성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에서 청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청약 가점이 높으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를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를 유지를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어서 공시가격 5억 원 미만의 빌라는 무주택자로 여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청약이나 또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향후 재개발 투자로 인한 기대 이익,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세 번째 장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신축 소형 빌라 우리 가격이 6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 이런 점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올해 6월 달에 만들어진 제도죠. 단기 임대 사업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에 필요한 세금, 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이러한 혜택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과 그러나 이에 따른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향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